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다. 조상님의 한이 풀리지 않아 자식들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 남자의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그 한마디가 제 인생과 제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주던 1,000원짜리 각티슈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남겨준 1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입에서 엄마, 더는 안 되겠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엄마 재산 다 묶어버릴 거야. 라는 무서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의 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참한 이야기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 계시다면 부디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달콤한 말 뒤에 숨어 노인들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최순영. 올해 75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인천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서 작은 동네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40년간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저의 소박한 행복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이었던 위암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는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 은영이는 공무원입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 도움 없이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슈퍼를 정리하고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상가주택과 10억 원가량의 유산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생의 버팀목을 잃어버린 제 마음은 늘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텅 빈 집안의 적막흠, 혼자 차려 먹는 맛없는 저녁 식사,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독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엄마 별일 없지? 라는 의례적인 물음 뒤에는 늘 회사 상사 흉이나 자식 자랑이 이어질 뿐 제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공허한 일상에 그 남자가 나타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흰색 가운을 입은 젊은이들이 개업기념 무료 기치료 체험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서 사람들에게 각티슈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을 백운 수련원의 원장이라고 소개한 50대 중반의 박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련원 원장이라기보다는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세련된 말솜씨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기의 흐름이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수련원에서 잠시 기치료를 받고 가시지요. 물론 전부 무료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근처 상가 2층의 수련원은 마치 강연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저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박 원장의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기술연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중간중간 농담을 섞어가며 좌중을 휘어잡는 그의 화술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1시간여간의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참석자 모두에게 고급스러운 항자에 담긴 각티슈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저희 수련원에서 특별히 기를 불어넣은 휴지입니다. 부디 잘 쓰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10,000원은 좋게 넘을 그 비싼 각티슈를 품에 안고 묘한 흥분감에 휩싸였습니다. 공짜로 좋은 이야기도 듣고 이런 귀한 선물까지 받다니 저는 완전히 그의 상냥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박 원장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제 2 손을 부드럽게 감싸지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바로 등 뒤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서 계십니다.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박 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부탁하네라고. 내 아내가 홀로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네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이 사람은 알아주는구나. 저는 완전히 박 원장을 신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당신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선 이 신비한 생명수로 몸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내민 것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생수병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백운산 정기를 담은 생명수라고 칭하며 제게 20만 원의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2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고 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2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그 생명수라는 것을 마셔보았습니다. 물론 평범한 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그 물이 마치 제 몸의 모든 독소를 씻어내주는 신비의 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수련원에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며 박 원장의 설법에 귀를 기울였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계속했습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옥새를 몸에 지니셔야 합니다. 아드님의 장래에 먹구름이 보입니다. 조상 천도제를 올려 애군을 막아야 합니다. 특별한 옥새는 50만 원. 아들을 위한 조상 천도제는 100만 원. 박 원장이 요구하는 헌금의 액수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란한 화술과
죽은 남편의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심리 조종술 앞에서 저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드님의 앞길을 막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가 시키는 대로 아낌없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제가 그에게 바친 돈은 어느덧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박 원장과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영이가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거실 한쪽에 놓인 기이한 모양의 옥새와 부적들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요즘 무슨 이상한 종교 같은 거에 빠진 거 아니야? 저는 뜨끔했지만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장식용으로 사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딸은 제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돈 씀씀이가 너무 해퍼진 거 아니야? 괜찮아? 누구 이상한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니지? 딸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내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야말로 내 어미를 의심하는 거냐? 무례해! 저는 매정하게 딸을 쏘아붙였습니다. 딸은 슬픈 얼굴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딸의 쓸쓸한 뒷모습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안은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의 존재였습니다. 박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셨고 그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6.25 때 가족과 헤어져 홀로 월남한 실향민으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한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박 원장의 실현원에서 돌아오자 박할머니가 집 앞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옥으로 만든 고가의 장식품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최 씨, 요즘 돈 쓸 일이 많은가 봐. 얼굴이 아주 폈어.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백운 수련원의 박 원장님의 위대하고 영험한 능력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할머니는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기는 그런 혓바닥만 번지르르 한 놈의 말을 그대로 믿다니. 그놈 가짜야. 당신 돈이나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박할머니의 너무나도 직설적인 말에 발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박 원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묻겠는데 그 백운 수련원이라는 곳 제대로 된 곳인지 직접 알아보기나 했어? 그 영험하다는 옥새는 어디서 만든 건지 알긴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한번 해봤느냐 말이야. 박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 원장의 말만 앵무새처럼 믿었을 뿐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씨, 잘 들어. 나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숱하게 봤어. 사람 약점 잡아 등쳐먹으려는 승냥이 같은 놈들을 말이야. 그런 놈들은 하나같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지. 그리고 사람 마음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단 말이야. 정신 차려. 더 늦기 전에 말이야. 박할머니의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백운 수련원과 박 원장이라는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악덕 기치려 사기 백운 수련원의 실체, 사이비 거주 박 원장에 의한 사기 피해자 모임과 같은 수많은 고발 게시글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는 수많은 노인들의 피 맺힌 절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자식의 앞날이 불행해진다는 협박에 못 이겨 수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게시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 상냥하고 인자하던 박 원장의 미소 뒤에 이토록 추악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니. 제 외로움을 보듬어 준다고 믿었던 그 따뜻한 말들이 모두 제 돈을 빼앗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니.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어느 피해자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박 원장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젊고 화려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미소는 제가 알던 인자한 구원자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낯선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가 신도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도박과 유흥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발염치한 놈에게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남겨준 소중한 돈을 갖다 바쳤다는 말인가. 분노와 자기 혐오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슨 오해일 것이다. 누군가 저 훌륭한 원장님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일 것이다. 제 마음은 둘로 갈갈이 찢어나갈 듯 했습니다. 그날 제가 찾아간 수련원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본 적 없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여러 명 서서 마치 저를 감시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강연장 안도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박 원장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려온 것은 늘 듣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짜증이 섞인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제가 알던 박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련복이 아닌 번쩍이는 실크 셔츠를 입고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전화로 누군가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하게 이번 달 안으로 목표액 5억 채우라고 했잖아.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둬. 너 말고도 할 놈들 줄 섰어?
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끄는 그는 그제야 저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잠시 정신이 없어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신도들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의 그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박 원장,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백운 수련원이라는 곳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단체라던데 당신 나를 속인 거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제 알아차리셨나 할망구. 그래 맞소. 백운 수련원인지 뭔지는 내가 지어낸 가짜지. 당신은 그저 내 말 몇 마디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수많은 멍청한 늙은이들 중 하나일 뿐이고, 그의 입에서 뱉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참 어리석지. 죽은 남편 목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애들 장난 같은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다니. 당신은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요. 그저 외로웠던 거지. 덩 빈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라고. 나는 그저 당신의 그 추잡한 욕망을 조금 이용했을 뿐이요. 안 그런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굴욕감에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바친 헌금은 감사하게도 내 사업자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썼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제 당신한테서는 더 뜯어낼 것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지. 우리는 앞으로 아주 바빠질 테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며 그저 멍하니 거리를 헤맸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 외로움에 공감해주는 척했던 그의 따뜻함은 모두 제 돈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남편이 평생을 바쳐 남겨준 소중한 돈을 저런 악마 같은 인간에게 몽땅 빼앗기고 말다니.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희망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은영아, 엄마 큰일 났다.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그런데도 내 말은 무시하고 기어이 이런 일을 벌여? 10억? 그 큰 돈을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한테 다 갖다 바친다는 말이야 지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몰라 이제.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 엄마가 알아서 해. 나한테는 더 이상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우리 집도 대출금 갖고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엄마 사고 뒷수습까지 할 여력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소리치더니 딸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동화줄이라고 믿었던 딸에게마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옆집 박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씨, 꼴이 말이 아니구만. 아까 비 맞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오던데 걱정돼서 와봤지. 츠츠. 일단 들어와. 이거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박할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뜨끈한 된장찌개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먹어. 배가 고프면 서러움도 더 커지는 법이야. 일단 배부터 채우고 나서 싸우던 울던 하자고. 저는 그녀의 그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위로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원장의 사기 행각, 빼앗긴 돈, 그리고 딸에게 마저 외면당한 제 처지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준 박할머니는 이윽고 제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어리석기만.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어. 하지만 최 씨,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의 그 외로움을 파고든 그 사기꾼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 그리고 제 어미가 가장 힘들 때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은 당신 딸년도 똑같은 년이야. 그녀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는 건 이제 그만둬. 울어봐야 돈은 안 돌아와.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 나 이래봐도 이북에서 맨주먹으로 내려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까진 일 가지고 무너질 애가 아니지. 박할머니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으란 법은 없다. 저 악마 같은 놈들과 나를 버린 딸에게 반드시 내 혐으로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겠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부터 저와 박할머니의 좌충우돌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치 노련한 형사처럼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최 씨.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그놈한테 줬는지 그걸 증명할 물건이 필요하자고. 다행히 저는 박 원장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입금 확인증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생명수라며 주었던 생수병과 특별한 옥새라던 싸구려 옥창신구도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기의 명백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좋아, 물증은 있어. 다음은 그놈들 정보를 캐내야지. 박할머니는 구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퇴직 경찰관에게 연락해 박 원장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원장은 사기 전과 7범의 상습 사기꾼으로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의 사이비 종교 사기를 벌였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배후에는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상계가 보통이 아니고만. 경찰에 냅다 신고했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지도 몰라. 박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최 씨, 당신 다시 한번 그놈을 만나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우리가 덫을 놓는 거야. 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털렸습니다. 그 악마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야. 당신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박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님, 실은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수련원 건립에 보태고 싶은데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을 팔아 헌금하겠다는 제 말에 전화기 너머의 박 원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러십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는 당장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박할머니와 함께 그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제 먼 친척 할머니로 위장했습니다. 제 옷 주머니 속에는 박할머니가 구해온 초서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된 저희를 박 원장은 만면의 미소를 띤 채 맞이했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저희 백운 수련원의 100년 대계가 반석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죽은 남편은 이 집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유언했었는데. 저의 나약한 태도에 박 원장은 다소 짜증이 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그 망설임이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지금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헌금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뭘 망설이십니까? 제가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데 그냥 잠자코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오만방자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저희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가 제 입으로 저를 속여 돈을 갈취해 왔음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모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할머니가 미리 경찰과 공조하여 판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박 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거짓된 구원자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박 원장과 그 사기 조직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저의 입금 확인증과 그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10억 원이 넘는 돈도 그들의 은닉 재산에서 압류되어 대부분 제게 반환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저는 박할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다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는 쓸쓸한 듯 웃었습니다. 인사치레는 그만둬. 우리는 이제 친구 아이가. 그것보다 앞으로가 문제지. 딸하고는 화해했어? 박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딸 은영이에게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딸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사기당한 어리석은 엄마를.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남이나 마찬가지인 옆집 할머니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버린 엄마를. 돈은 되찾았지만 한 번 깨어져 버린 모녀관계의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틀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핏줄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제 생활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거치지 않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딸 은영이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사과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실 때 저는 엄마의 마음에 열이 솟도록 차가운 말로 엄마를 더 아프게 했어요.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아픔에는 공감하려 애쓰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엄마의 마음의 병은 외면해 버렸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눈으로 쫓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솔직히 아직도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저나 오빠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혼자 겪으셨어요? 왜 저희 가족보다 옆집의 박할머니를 더 의지하셨어요? 저희가 엄마에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식이었나요? 엄마에게 저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던 건가요?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일방적인 배려가 오히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우리 모녀 사이에 지울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제 진심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질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과의 어색한 관계를 고민하면서도 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되찾은 돈의 일부를 이용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집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고 좁았던 부엌을 훤하고 쓰기 변한 현대식 주방으로 바꾸고 어두웠던 침실의 창문을 크게 내었습니다. 집안이 밝아지자 제 마음도 덩달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랄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두려웠지만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에서는 따뜻한 박수칼채가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님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 말에 저는 제가 이 사회에서 아직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모든 활동을 제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준 것은 바로 박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일 때마다 할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최 씨.
당신 말은 꾸밈이 없어 진솔하고 따뜻해.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와 닿는 거라고. 그 할머니의 든든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 다시 제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버렸을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의 유치원 재롱잔치에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아닌 그저 날짜와 장소만 적힌 짤막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딸은 아직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는 것이 오히려 딸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얼굴이 아른거려 저는 결국 재롱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당 맨 뒷줄 구석에 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앉아 손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앙증맞은 율동을 하며 노래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환한 미소로 손녀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딸 내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깊은 소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구나. 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저를 발견한 손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작은 사탕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할머니 선물이야. 저는 그 알록달록한 사탕 목걸이를 받아들고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딸 은영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와줬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그 작은 손이 얼어붙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롱잔치 이후 저와 딸의 관계는 조금씩 해빙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는 가끔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서먹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날손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이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그 사건 이후로 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나는 간호사로서 환자 가족들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애쓰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엄마의 외로움은 철저히 외면했더라고. 나 엄마로서도 딸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은영아. 너는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자랑스럽다. 다만 엄마도 조금 더 일찍 너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는 사이에 정말로 외톨이가 되어버렸으니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준호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겠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억지로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저를 찾아올 그날을 그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의 사기 예방 활동은 복지관 강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박할머니와 함께 동네 지킴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동네의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말봇이 되어드리며 때로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소소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 동네에 저와 같이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드리고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짐을 털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보람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방문한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여사님, 박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이 찾아와 주는 덕분에 내가 내일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오. 그 말에 저는 사기로 잃어버렸던 10억 원보다 훨씬 더 값진 보물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실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는 인천의 오래된 동네에 주황빛 따스한 저녁 노을이 내립니다. 저는 박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웃집에서는 딸 은영이가 손녀를 야단치는 소리와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는 핏줄을 넘어선 둘도 없는 친구와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저는 그전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드는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지금 제 마음은 저 동네의 저녁 노을처럼 평온하고 충만합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꺼이 손 내밀어주는 친구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라고 75세 저는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의 빈틈을 파고든 사이비 교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재산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람의 온기와 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저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진짜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마음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악에 찬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경종을 울렸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 상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